임원 퇴직금은 법인 영업을 하면서 대표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40% 이상은 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저 얘기일까요? 40% 이상이. 왜? 맞아요. 내 회사니까.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니까 그래. 다른 얘기들은 피부에 와서 닿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 자기가 주주더라도 조금 달라. 그거는 나중 얘기인 경우도 많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퇴직금은 굉장히 현실감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 퇴직소득세, 뭐 법인세, 이걸 설명할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표랑 대면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여태까지 퇴직금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와 차별함을 두면서 집중력을 갖고 올 것이냐,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어떻게 쥐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전해주지 못하면 불필요한 강의고, 그거를 받아가지 못했다면 얻어가는 게 없는 강의인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근데 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대리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있습니까? 너 놀이동산 갔다 왔대. 뭐가 재밌었니? 물어봤더니 얘가 엄청 막 실감 있게 설명을 해줘. 막 여자친구랑 갔는데 분위기 잡기도 좋았고, 뭐 가격도 적당하고, 뭐 접근성도 좋고, 뭐 어느 요일에 가면은 뭐 의외로 사람도 적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인 거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유튜브로도 남기지만 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여기 지금 토요일날 시간 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보면서 이거를 공부하는 걸 배려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임원 퇴직금 정의 이렇게 나와서 뭐 법적 지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떤 얘기로든 대표랑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뭐 플로우를 다 만든다기보다는 주로 제가 현장에서 쓰는 토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퇴직금에 대해서 대표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낌적으로 물어본 다음에는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직원의,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규정해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건 뭐로 보호받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안 주면 형사처벌 받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회사에서 못 줄 지경이다. 그러면 체당금인가? 뭐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 안 나는데 3년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뭐 20%까지 2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심지어는 내줄 정도로. 왜? 내가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대가를 나중에 퇴직금으로 몰아서 줄게. 월급 말고.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서 안 줘. 큰 문제지.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하죠. 그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님의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무엇에 보호를 받습니까? 자, 정관, 임원 규정이 대표와 임원한테는 유일한 뭐요? 근로계약서예요. 왜? 여기 나와 있나? 그쵸. 임원은 상법상의 위임관계죠. 월급 안 줘도 돼. 심지어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대표이사, 회사 어려워서 요즘에 월급도 저 그냥 월급 안 받아요. 요즘에 문제가 없어. 최저임금 없어도 돼. 위임이거든. 그냥
임명직이거든. 임원 마찬가지. 그러면 뭐의 규정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조성하겠다고 회사랑 약속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관을 봤더니 뭐라 써 있어?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어. 내용이 없어. 나중에 정할게 이런 얘기. 상황 되면 우리가 한번 정해 볼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둘 중 하나야. 회사 없어지든지 망하든지. 보호를 보죠. 보호를. 그러니까 정관상의 임원 규정이 왜 중요하고 그거를 적절한 상법 절차에 의해서 정의를 해놓고 정관상에 그 다음에 정의해 놓은 규모의 퇴직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게 오늘 얘기의 답입니다. 다. 그게 얼만큼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그거를 잘 정관 규정 만들고 상법에 어긋나지 않게 적정급여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크기로 정의를 하고 또 최소한 50%라도 DC형이든 뭐든 적립을 해나가는 게 당신이 수년간, 수십 년간, 10년, 20년, 30년 동안 투신해온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게 오늘 내용이라고요. 그냥 뭐 가가지고 대표님 이제 퇴직하실 때 되셨는데 퇴직금 혹시 준비되셨나? 제일 싫어해 대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다 그 얘기하거든 똑같이. 퇴직금 준비하셔야죠. 모르나 누가? 지겨워. 그런 얘기가. 그런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를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기도 환기가 되는 거야. 실예도 알려주고. 그러고서 다음 약속을 잡는 거죠. 제가 다음 약속 때 대표님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대표님 한 번도 그 시뮬레이션 받아보시기 때문에, 받아보신 적 없기 때문에 가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가늠을.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참고할 예가 있어야 가를 하든 감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대표는 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뭐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당장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 안 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정확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 그걸 보시면서 차후 계획을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저랑.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까지 갔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 업체는 체감상 한 20군데 중 한 군데 정도? 진짜로. 대부분은 관심이 정말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그러면 뭐 다음번에 한번 보여주세요. 2차 미팅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소련의 대표들이 퇴직금에 대한 형상화가 없어. 구체화가. 그냥 머릿속에 나도 언젠가는 회사 접을 때 대표이사 재직이 돼서 퇴직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들은 얘기는 많지. 들은 얘기는 많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법인 컨설팅에 대해서 들은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게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구조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거든요. 대표도 똑같아. 저는 처음에 대표랑 얘기하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뭐가 두려웠냐면 나보다 많이 할까 봐. 나보다 많이 하면 당황스럽잖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설명한다는 게 괜히 겁이 나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됐지. 나보다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대표가. 불가능해. 거의. 무슨 진짜 지지난주에 만난 그 미국 MBA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나? 하나도 몰라.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그냥 회계 그런 거 배운 거지 잘 모르더라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모르더라고. 심지어는 뭐 거기가 제조인데
막 매출이 애매하길래 이거 제조업 매출 50% 넘어야 제조업체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사업자 목적이 뭐 제조로 돼 있다고 해서 제조가 아닙니다. 코드 제조로 낸다고 제조가 아니에요. 전년도 결산 자료에 50% 매출이 제조업 매출이 있어야 몰라. 처음 들었대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막 제조 무슨 정부 고용 지원이든 정책 지원이든 나올 때 우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 제조야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 뽑는 거와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제조를 우대해 주는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거 모른다. 그냥 뭉뚱그려서만 알고 있고 그렇지. 근로자는 근기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보장받고 근로계약서 쓰면서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고 또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내 거는? 네 거는? 여기 봐. 한 줄 이렇게 황망하거든 자기도. 이거 별일 없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 컨설턴트 다 그렇거든요. 문제를 삼고자 하면 다 문제가 돼. 다. 세무조사? 자, 우리가 만나는 100개 업체 중에 세무조사 경험업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받은 업체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휘청하죠, 그것 때문에. 괜찮겠지 하다가 대표님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야. 애한테 요번에 한 1억 정도 증여를 하고 싶은데 세금 없이 주는 방법 없어? 지겨워 죽겠어,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봐, 대표님들. 왜? 대표님들 나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다 쳐보거든. 그럼 막 나와. 뭐, 자녀에게 5억까지 뭐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궁금해. 그러니까 막 잡지식만 있는 거야. 줄 수 있지,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골드바를 사용해라. 뭐. 나중에 다 걸리면은 다. 그 내용을 국세청은 모르겠냐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아니, 그걸 납세자만 알고 국세청은 모르겠냐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뒤에 다 이 연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잔머리를 납세자만 굴릴까? 국세청도 다 알지. 어떤 방식으로 자꾸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 퇴직금? 그냥 그거 가지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상계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옛날 게 많아. 옛날에 됐으니, 옛날에는 뭐, 옛날에 심한 거 뭐 있었어요? 인건비. 주민등록번호, 너 친구 취업 안 한 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형이 뭐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준다 그래. 허다했어. 전 또 노가다판 출신이어서 노가다는 더 심하고 그런 거. 인건비 퉁치고. 뭐 가지금 막 10억씩 쌓여있는 거 퇴직금을 그냥 퉁쳐버리고. 옛날에 뭐 벤처 벤처 그거 뭐 한 3주면 나오던데. 옛날 얘기. 2021년 이전 얘기.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퇴직금은 올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쌓이는 게 아니야. 내가 근속한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인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 자, 오랫동안 쌓였으니까 1번, 볼륨이 커. 기본 10억 이상이야. 두 번째, 오랜 기간 쌓였기 때문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자주.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먹고 있던, 왜? 내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퇴직금이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거든. 먹고 살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일으키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 퇴직금 얼마 쌓였나? 이거 계산해본 대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나 퇴직금, 퇴직금 그거 뭐 중간정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 뭐고 세율도 그거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대충 그렇게 알고 계셔. 90년 말 2000년 초에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 그게 있어요. 내가 2000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표는 지금 아직 2000년대잖아. 200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대인데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 진짜 많아요. 진짜 신경사무장이 누구보다 잘 알 거야. 얼마나 법이 많이 바뀌는데.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법이 바뀌었어. 알았어. 좋아. 근데 누구에 대한 법이 내가 25년 동안 근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내 돈에 대한 법이 바뀐 거야. 내 돈에 대한 산정 방식이 바뀐 거고. 재직 기간, 응? 보수 기준, 정관 내규 규정, 보수 기준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다는 표현이 옛날에는 그 근로자랑 똑같이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평균으로 바뀌고 이제 3년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아까 그 이제 센터장이 교육을 할 때 뭐와 흐름이었죠? 어쨌든 맥락과 흐름 너무 당연한가? 왜 보수 기준이 국세청에서 퇴직 소득세를 거두려고 그 과표를 산정을 할 때 왜 과표를 산정을 할 때 보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3개월로 했더니 이게 근로자랑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 이 사람들은 이제 가중치도 받아서 급여도 많이 받는데 1년으로 바꿨더니 퇴직 직전 1년에 싹 바꿔버리는 거야. 조절이 쉽잖아요. 기간이 짧을수록 조절이 쉽잖아. 아니 내가 29년 동안 연봉 3천만 원만 받고 일하다가 그 전에 1년 평균 산정했을 때는 퇴직하기 나 내년에 퇴직해야지 생각하고 1년 남기고서 갑자기 연봉을 3억으로 올려. 지금은 안 되지. 옛날엔 가능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꼼수를 좀 덜 쓰게 퇴직할 거면 미리 3년 전부터 올려놔야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많이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평균 급여 자체가 3년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르게. 지금은 임원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 3년치가 총평균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법제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꼼수를 못 바뀌는 쪽으로 계속 바뀌죠. 퇴직금 지급 규정 뒤에 나오지만 11년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고 배수 규정이 없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관상에 배수 규정이 20배로 돼 있다. 얘 가져가. 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어쨌든 핵심은 2012년 개정 이전에는 배수 규정이 없었고 12년에 3배수를 해놨는데 3배수도 이게 많은 것 같은 거야.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자, 배수 규정이라는 거는 왜 생겼어요? 배수 규정이 왜 생겼느냐? 그 임원이 이사든 대표든 간에 이 회사에 기여한 바가 일반 직원보다는 크다고 볼 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아침 일찍 직원보다 일찍 출근해서 영업도 열심히 다니고 이 회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불사른 혹은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들, 연구직 직원들보다 기술 개발에 힘쓰고 이 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과 기술이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지. 응? 그래. 3배수까지 인정해 줄게.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겉도 많은 것 같아. 2배수까지만 인정. 그래서 배수 규정이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영업하면서 큰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배수 규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한 가지 개념은 오늘 정말 꼭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퇴직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그 세금의 문제가 있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세금의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인이지, 법인. 법인이 우리 회사에서 20년 근속했으니까 퇴직금 줄게. 그걸 어디다 정해놨어? 정관에 정해놓은 거예요. 정관에. 여기 뻔한 질문이지만 정관은 누가 만들어? 정관 조성의 주체가 누구야? 규정에
예, 주체. 주주예요, 주주. 사실 주주랑 대표이사는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야. 회사의 주인이 이 회사 운영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그럼 네가 CEO 해. 그래서 취임시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주주랑 대표이사랑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나가면은 대부분 동일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고. 회사의 주인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의 인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퇴직금을 준다라는 개념은 법인이, 회사의 주인들이 너 30년 동안 수고했어? 퇴직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 이게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게 법인세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수는 정관상에 2배든 3배든 10배든 상관이 없어. 이 무슨 2012년, 2020년 이거는 다른 얘기야. 이건 다른 얘기. 머릿속에 지워. 법인에서 정관에다 뭐라고 써가지고 CEO한테 우리가 정관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돈을 퇴직금으로 줄게 하는 거는 그냥 법인세법상의 얘기라고. 근데 정관상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당해년도에 다 송금 산입해줘. 손비 처리해줘. 진영이 수고했어? 30억. 송금 산입 다 해줘. 비용 처리해줘. 자, 그건 그거고. 받는 사람. 자, 진영이 입장에서는 30억을 받았어. 퇴직금으로.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알았어. 퇴직금 받을 까지 좋은데 우리는 다 그거를 퇴직금으로 간주를 해줄 수는 없고 한도를 정해놓게. 요만큼만 퇴직금으로 간주를 해서 그만큼만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를 우리가 할게. 그래서 그거 계산할 때 나오는 게 12년, 20년 요 얘기인 거예요. 요때까지는 2배수까지만,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 인정해주고 이때 이후로는 2배수. 그리고 12년 이정에는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안분해서 하는데 그건 설명이 정말 복잡해서 그거는 그냥 2012년 이전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분해서 계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30억 받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퇴직소득액, 인정받는 퇴직소득액은 12억이야.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12억은 대충 한 20% 나와요. 그럼 12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20% 내는 거야. 6천, 얼마냐? 2억 4천 내겠죠. 그럼 나머지 18억은 어떻게 돼요? 상해 처리되는 거예요. 급여로 받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로 내는 거지. 세율이 되게 높겠죠. 그쪽은. 그렇죠. 근데 뭐든지 흐름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배수 규정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먹고 살기 다들 힘든데 그냥 근로자랑 똑같이 받아가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요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뒤쪽에 비교도 나오긴 하지만 물어보면 난 뭐 DC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대표가 많단 말이야. 근데 DC형은 보통 1배수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배수는 이제 보험으로 준비하시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곳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 설명도 사실 못해요. 정관 이런 게 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기업 상담하다 보면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세무조사든 뭐 아니면 근로계약에 대한 뭐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자료로 소명해 주세요. 소명해 달라 그러거든. 우리가 분명히 했고 아무리 핏대 올리고 얘기해봐야 눈 깜짝다. 소명은 뭐로 해요?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대부분의 주총 의사록을 안 써본 회사가 70% 이상이야. 주총에 우리 주총 의사록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특히 뭐 특별결의 같은 법인 등기가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 지급 배수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그쵸? 임원 간의 형평성. 이사가 다 똑같은 기술 이사인데 하나는 내 아들이고 하나는 외부 이사야. 얘는 4배수인데 외부 이사는 1.5배수야. 삑. 안 돼, 안 돼. 이사 간에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 아예. 직급, 그거는. 뭐, 대표이사, 이사 간에 차이는 둘 수 있어. 하지만 이사 간에 그거는 못 두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이쪽, 뒤쪽은. 세무조사, 뭐. 그런데 제가 아까 신경순 사무장님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뭔가 정관을 변경하면 부분 개정하든 전면 개정하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들 8가지 중에 하나가 변하면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등기를 치죠. 근데 공증은 사실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꼭 받아야 그 대표의 어떤 취사 선택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임원 보수 규정, 임원 퇴직금 규정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공증을 해요. 왜 그럴까? 아니야, 우리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타임라인이 중요해. 저 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냐가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 퇴직금 이렇게 주기로 했어? 왜냐면 공증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서류를 롤백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5배 주기로 했었는데 2006년부터 그 막 서류만 있어. 야, 그럼 이게 언제 이거 의사로 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공증 받는 거야. 타임라인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무적으로. 어쨌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손댄다? 그건 타임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다. 그래서 한도 공식이 3년 평균 급여에다가 퇴직 3년간 평균 급여에다가 10% 근속연수 정관에 정해놓은 배수 곱해서 정해진다.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뭐라 써 있어요? 세법상 한도 산정할 때 계산하는 거고, 요런 것들은 그냥 원래 내가 법인한테 받아야 될 퇴직금 계산은 훨씬 간단해요. 그냥 뭐 저런 배수 규정도 제일 끝에 있는 배수 규정 곱하기 그냥 3년간 평균 급여 그냥 끝이야. 뭐 연도별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끝인 거지. 한도 초과되면은 그냥 근로소득에 그냥 합산가사 돼버린다. 되게 크죠?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섹션이 뭐냐? 유보금 회수거든요. 유보금 회수. 유보금 회수인데 앞에 자본 있고 유보금 회수 쭉 얘기할 때 보통 퇴직금 제일 먼저 얘기해요. 제가 제 팀원이나 교수님들 얘기할 때. 왜? 유보금 회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낮은 세율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퇴직금이니까. 그건 이제 에어컨 하는 업체인데 이익잉여금이 80억 이상에서 80억이 쌓이는데 대표님 연세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9세야. 자, 내가 80억이 있어 회사에. 근데 5년 뒤에 퇴직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게 상징적인 단어인데 청산을 하든 뭐 어디 M&A로 팔든 뭐 뭘 하든 아니면 나는 퇴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만 물러나고 아들이 뭐 물러나서 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80억은 그렇다 치고 그중에 50억을 내가 가져오는데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50억 생각만 해도 지끈거리지 않아요? 그렇잖아. 생각만 해도 일단 방법은 그렇다 쳐. 둘째 치고 50억을 가져오면 일단 세금이 얼마야? 기본이 20억이잖아 생각하면. 20억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방법은 둘째 치고. 그러면 내가 대표들한테 맨날 똑같아. 입에 익었어. 대표님, 절세 단순합니다, 사실은. 어떤 유능한 세계사나 회계사가 와도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소유주를 쪼개는 겁니다. 소유주.
50억이 있어? 5명에서 10억씩 나눠가자, 일단. 소유주를 쪼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받는 방법을 쪼개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10억을 한 방법, 뭐 급여, 배당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배당 일부, 급여 일부, 퇴직금 일부, 자산거래 일부 이런 식으로 쪼개시면은 세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절세의 기본 툴입니다. 기본 툴. 자, 그런데 50억이 있어, 이 대표님이. 캐리어 XXXX 대표님 이름이 50억이 있어. 자기도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어떻게 가져오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왜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열려고 그랬냐면, 연도가 이쪽에 쫙 있고, 여기 가로축에는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게 6가지 방법이 쫙 있어요. 7년에 거쳐서 봤는데 6가지 방법으로 가져오는 거야. 합치면 얼마? 48억 딱 써 있어. 그러면 대표는 이제 계획이 가능한 거지. 그중 24억은 퇴직금이야. 그중 24억은.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예상 소득세도 써놨거든요. 예상 세금도. 퇴직금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압도적으로. 그럼 봐봐. 내가 대표야. 내가 50억 가져와야 돼. 엄두도 안 나는데 봤더니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퇴직금이 가장 파워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이 안 생겨? 사업할 자격이 없지. 응?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줘? 당신이 가져올 50억 중에 가장 파워풀한 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듣는 대표 아무도 없어요. 다 관심 있게 듣지.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대표님 몇 년 있으면 퇴직하실 텐데 퇴직금 마련하셔야죠. 이 설명하고, 응? 유보금 회수에 대한 전체적인 플래닝 앤드 시뮬레이션 자료를 앞에 딱 놓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얘기의 무게와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른 거야, 아예. 그런데 퇴직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식이지. 퇴직금은 왜 그렇게 좋을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 연분연승. 아시죠, 다들? 연분연승. 왜? 퇴직금은 내가 2035년에 퇴직한다고 해서 2035년에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거든. 2005년부터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쌓인 돈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도 퇴직금이 20억이라고 해서 너 20억 소득 생기니까 20억에 대한 소득 받을게, 이게 안 되는 거야. 1년씩 내가 다 나눠서 다시 계산해 볼게. 연분연승으로. 그러니까 세율이 낮지. 30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2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이것도 정서적으로 중요해요. 이 얘기도. 이름이 뭐야? 퇴직금이잖아. 뭐 하라고 주는 돈이야? 이제 은퇴하니까 너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이야.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 이제 일줄이 끊겨서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은 살아야 되는데 세금 많이 걷어? 이게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도 빼줘? 건보료도 빼주잖아요. 유일하게. 소득 중에 건보료 빼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 너 은퇴해서 이제 이 돈으로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보료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받겠니? 빼주는 거야. 건보료 몇 프로 내요? 지금 9% 내잖아. 9%. 사업자는. 나중에 얼마 내요? 올라가잖아요. 아니, 세금 30% 내는 것도 막 진저리 치는데, 사장님들. 결과적으로 40%야. 소득으로 받으면. 건보료 붙으니까. 최고 세율 20%의 퇴직금. 건보료 안 붙어. 결과적으로 20%야. 꿀이지. 대표님의 얘기잖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퇴직금이라는 게. 내 대충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건 득이죠, 득. 자기의 득. 내가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익이익은 마찬가지지만, 대표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원래는 나에게 득이 돼야 될 것들이 너무 오래 방치해놔서 독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이 경험도 원래 좋은 거지. 좋은 거잖아요. 회사가 해가지고 이익이 남아서 원래는 이익이 쌓이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독이야. 다 세금이고 애들한테 부담이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퇴직금 마찬가지야. 어떻게 독이 돼요?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되게 돼요? 자, 유수련 케이스 나오죠. 데일리 NTN 무려 국세신문이죠. 국세신문. 뭐라 나와요? 임원 퇴직금 수령 포기하면 수령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자, 퇴직소득 여기서 얘기하는 퇴직소득세 누가 냅니까?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나는 퇴직금 10억 받지도 않았는데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 환장을 노리죠. 환장을 노려. 응? 대표가 35년 근속하면서 봤더니 내 정말 왼팔 같던 동료가 이 회사를 받아서 하겠대. 오케이. 그렇게 해라. 어차피 내 회사였고 내 가족 같은 애가 받아서 한다는데 봤더니 우리 회사 현금 보유, 현금성 자산 3억밖에 없어. 2억만 줘. 22억인데 원래는 퇴직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전체는 아니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뭐 대충 계산해도 약 한 12억에 대해서는 2억만 받았지만 12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자체를 원천징수해야 돼. 응?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생겨. 자, 원래는 퇴직금이라는 게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계정에 부채 계정에 퇴직 충당 부채 계정으로 잡히죠 원래. 빚이에요 빚. 언젠가는 줘야 될 빚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아놓는 거야 DC형에. 빚이라고.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줘야 될 빚이야. 자, 근데 내가 대표한테 줘야 될 빚이 22억이 있었어. 근데 2억만 줬어. 그러면 20억, 나머지 20억은 뭐야? 채무를 그냥 퉁이 준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뭐, 세법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증여예요, 증여. 2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표로부터. 내가 줘야 될 돈을 저쪽 퉁쳐줬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 그 20억에 대해서 법인세 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진퇴양난이야, 진퇴양난. 대표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내가 문제가 많은 거 보고서 배수 규정도 낮춰가지고 퇴직금을 내 조금만 그래서 해놨다. 1배수로. 직원이랑 다 크게 그거 없이. 좋아. 그런데 자기가 이제 5년 뒤에 퇴직하려고 봤더니 회사가 정말 잘 되고 뭐 원래는 우리나라 장사만 했었는데 막 진짜 수출까지 하는 큰 회사가 돼가지고 사내에 현금이 흘러 넘쳐.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배수 규정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밖에 안 되지만 내가 회사에서 퇴직금 한 50억 받아가도 충분할 것 같아. 나도 회사도. 받아가면 어떻게 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배수 규정을 넘어갔기 때문에 손비 산입도 안 돼. 비용 처리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해놔도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작게 해놔도. 그런데 너무 크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줄 돈이 없어. 이것도 엄청 큰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업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CEO 보험을 제대로 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CEO 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를 만나. 자, 64년생 예를 들어서 대표를 만나. 한 번도 자기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줘. 아웃라인만 딱 얘기해줘. 오버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중요하면 동의하세요? 대표님? 자기도 알겠대. 그럼 제가 다음 미팅 때 제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작년 소득금액, 결산할 때 소득금액하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 그 다음에
소득금액, 주주명부, 정관 요 세 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잘 안 해요. 달라 그래 그 자리에서. 그래야 사실 일이 진행되거든. 그저 달라 그래. 지금 재무관리 쪽 말씀하셔서 요 세 개 지금 요청하시면 제가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가. 뭘 가져가느냐? 좀 이따 보여드릴 적정급여, 퇴직금. 딱 엑셀로 시뮬레이션 만들어가지고 PPT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 내 대표 이름, 자기 이름, 대표이사 이름, 근속 연수, 현재 급여, 퇴직금, 현재 퇴직 시 퇴직금, 10년 뒤, 5년 뒤 예상 퇴직금 딱 써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는 뭐야? 현실이에요, 현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5년 뒤에 퇴직한다 치면은 최소한 15억은 받을 텐데 그 돈이 있나? 있는 사람도 있지. DC형 해놨대. 전화해보라 그래, 은행에. 현재 적립금 얼마냐? 대표이사 앞으로. 전화해보면 얼마 돼 있어요? 1억 8천 이렇게 모여있어. 보통. 만큼. 16억을 5년 뒤에 받아야 되는데 10년 뒤에 퇴직한다 치면 22억을 받아야 되는데 없어, 돈이. 자, 내가 보여줬잖아, 대표한테. 그럼 나는 퇴직금 받지도 못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로 낼 수도 있고. 이래저래 큰일이네. 어떻게? 뭐라고 멘트쳐요? 최소한 50%는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해 놓으시는 게 맞다. 그거 기본이다. 어떤 대표님들도 다 그렇게 하신다. 지금은. 대표님 그거 아세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들이 귀등으로 드는 대표님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될까요? 대표님, 뭐가 바뀌어서 그러실까요? 늙어서 60년대 대표들은 이제 청산이 출구 전략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야. 남의 얘기가 아닌 거야. 그렇지. 나도 이제 60인데 곧 내가 언제까지 일하지? 길면 10년, 70. 정말 길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퇴직금 계속 늘어나. 재무적으로, 자기의 노후,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퇴직금을 피해갈 이유도 없고 준비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겨. 자, 생겼어. 근데 방법이 필요해. 주위에 물어보니까 저축하거나, 그렇잖아요. 저축하거나. 셋 중 하나야. 어떻게 피해가? 셋 중 하나지, 무조건. 자기 퇴직금을 주식에 넣는다? 일반인이든 대표든 가장 정신 나간 사람. 나중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곳을 투자하는 사람. 가장 정신 나간 사람. 무조건 일치.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러면은 저축 아니면은 DC형 퇴직연금 아니면은 보험이야. 셋 중 하나야. 어디로 가? 셋 중 하나지. 자, 저축 왜 안 돼? 저축 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저축으로 하면. 훅 불면 날아갑니다, 저축은. 훅 불면 날아가요. 송파에 있는 그 샤시 업체 사장님, 한 달에 자기가 은행에다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넣는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 내가 퇴직금 얘기가 나와서 갔는데.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야. 한 달에 8천만 원씩 넣고 있대. 모자라요? 나한테 그런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지금 6년째가 그렇게 넣고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샤시 업체거든? 작년에 건축 안 좋아졌잖아. 원수사 지급을 안 해주는 거야. 밑에 돈을 받을 수 있나? 그거 다 긁어가지고 쓴 거야, 그냥. 저축은 저축이잖아요. 저축의 의미가 뭐야? 급한 일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게 저축 아니에요? 퇴직금이 아니지, 그건 저축이란 말이야. 훅 불면 날아가. 자, 그러면 그 완전 대척적 반대에 서 있는 DC형. 좋지. 바로바로 세무사 제일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바로 그냥 비용 처리거든. 할 것도 없어, 그냥. 100% 송금산입, DC형. 넣는 돈만큼. 자,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뭐야? 결정적인 단점. 자, 우리가 지금 대표 퇴직금 얼마 얘기했어요? 10억, 16억 이렇게 얘기했지. 50%는 적립해 놓는 게 맞으시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대표가 20년, 30년 동안 내가 쓰지도 못할 돈을 5억, 10억을 쟁여놓는다고? 다 싫어해. 어떤 대표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회사가 5억이 없어서 도산할 판인데 그걸 찾지를 못해. DC형은. 아예 방법이 없어. 어떡할 거야? 싫어해. 아주 그냥 적정한 정도만 넣어놓는 거지. 제일 좋은 게 보험이에요, 사실은. 일정 부분 강제성. 막 찾아 쓰기도 힘들어.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쓸 수도 있어, 그 돈을. 그리고 보험 기능도 사실 있지. 그 정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잘 맞출 수 있어. 나의 출구 전략과. 사실은 베스트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엎어서 예전에야 예전 경영전기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잖아요. 진짜 2억 이상 순이익이 나는 회사한테는 되게 좋은 툴이기도 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납입 여력이 있고 이런 리드 관계가 돼가지고 흐름이 제대로 잡힌 회사에게는 굳이 보험만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걸 밸런싱을 해가지고 딱 만드는 거지. 그 밸런싱은 어떻게 하느냐? 제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있고 출구 전략을 꿈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갭이 한 20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 중간이 없어요. 고객들이. 5년 이내에 창업한 회사든지 대부분 60년대생들 대표든지 그래. 그러면은 시점을 좀 달리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요 5년 이내 창업자들한테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밀어붙이지 않아. 너무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냥 여기에 성장성만 믿고 그냥 저도 투자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보험계약 그냥 100만 원만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돈 안 되면 뻔히 알면서도. 100만 원 아니라 더 적게도 50만 원만 하고 그러면은 자문료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내세요. 좋대. 그렇게. 어차피 이 회사가 5년, 10년 뒤에 어느 회사 돼요? 이 회사 돼요, 이 회사. 20년 된 회사들. 어떻게 돼? 대표 탁 크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해. 상관없어. 요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성수동에 있는 그 의류 판매업체 하는데 다 젊어요. 92년생이야. 공동대표인데. 보험 많이 할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2, 3명도 하지. 근데 시각이 좀 다르지. 요쪽 대표들은 60년대생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10년, 난 10년 뒤에 퇴직할 텐데. 제가 작년에 했던 제일 큰 계약. 대표가 그래요. 나는 6년 뒤에 퇴직할 거래. 시간이 좀 있대. 내가 그 시간이 있다는 단어를 꽉 물고서 사자처럼 꽉 물고서냐? 이래서 안 아파. 그냥. 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도 잉여금이 60억인가 있는 데였는데 6년 뒤에 엑시트를 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 저기 M&A 말고. 그러면은 돈을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 60억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 외에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애가 60억을 한 번에 인출을 해갔어.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그러면은 과세관청에 저여저하고 손드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튀는 거 혼자 튀어. 저요, 여기 60억. 제대로 가져가는지 좀 봐주세요. 뭐가 달라, 그거랑. 자, 내가 10년 뒤, 5년 뒤에 퇴직을 할 거다? 언제, 라인 나우.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행동은 다음 달부터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누가 세워줘? 자, 제가 또 여기서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들한테. 대표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해요. 처음 만난 대표님한테도. 대표님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대표님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기장세무사, 대표님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저쪽에 일하고 계신 관리이사,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대표가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든, 내년에 연봉을 얼마를 올리면 세금이 어떻게 되든, 애 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가 좀 원활하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다니는 그 회계사 출신 친구 술자리에서 얘기하지. 야, 씨,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야, 너 그렇게 하면, 형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좀 해줄래? 누구도. 왜? 내 일도 아닐 뿐더러 나한테 득이 되지도 않아, 그 일이. 그런데 손과 책임은 가.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안 하지. 안 한다니까. 물어봐, 대표한테. 30년 회사 운영해 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적정급여 시뮬레이션이나 퇴직금 시뮬레이션 구체적으로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50군데 중에 한 군데 있으면 많은 거야, 진짜. 나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유영천, 방진태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런데 그게 누구 얘기야? 내 얘기, 자기 얘기잖아, 자기 얘기.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기장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8,800만 원 넘으시면 35% 세율 구간인데 괜찮으세요? 아, 그럼 그 아래로 잡아줘요. 네. 끝이야. 끝이라니까요. 누가 그거를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다른 소득 뭐가 있으시고 다 합쳐가지고 그걸 또 다 연도별로 더해가지고 퇴직급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안 해준 거 남자들의 이상형이 뭐예요? 처음 만난 여자지. 공통적인 이상형이 대표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혹은 내가 들어봤어도 본 적이 없는 접근이나 자료에 대해서 제일 편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그거 하시라고 지금 교육하는.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퇴직금 얘기 들은 사장이 더 좋아. 대표가. 난 차별성 줄 수 있거든. 얘기를 하거나 PT를 할 때 자신 있거든. 걸리기만 해봐라, 솔직히. 안 그래도 얘기는 귀에 못이밖에 들었거든,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그래? 오케이.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딱 벌써 이 니드관계를 해서 대표가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 친구 소개로 만나든 DB로 만나든 뭐 기존 고객으로 만나든 그 사장한테 주주명부와 정관과 전년도 급여를 받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예 뭐 그렇게 다음에 뭐 그 회사 자료를 내줘야 될 못 느낀다니까. 그걸 받는 순간 2차 미팅을 못 한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안 내준다? 그거 역시 있을 수가 없어. 대부분 내줘요. 그러면 내가 개인 고객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 자료를 받았잖아. 솔직히 어때요? 책임감이 미안하잖아. 내가 소중한 자료까지 내줬는데 뭔가 준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진짜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주주명부도 주고 막 줬는데 또 다음에 아주 똑같은 얘기해. 아, 제가 살펴보니까 퇴직금 준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 상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대표라도 짜증나. 응? 내가 대표라도. 내가 회사에 중요한 자료를 줬으면 딱 자기가 봐도 정제되고 비주얼한 자료를 놓고서 응? 미래의 일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그 준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것까지가 2차 미팅이에요. 그것까지가. 저의 경우에는. 그것까지가 2차 미팅이라고. 3차는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종합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도 스팟으로 이미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퇴직금만 가지고 계속 이거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대표님, 지금 제가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퇴직금이 앞장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유보금 회수 전체에 대한 일부입니다.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퇴직금은 같이 한다는 건 전제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맞다.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엑셀 파일, 유보금 회수예요. 엑셀 파일 이름이. 그거랑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앞쪽 내용은 쑥쑥 넘기고 뒤쪽에 엑셀 파일 다루는 부분만 그것만 딱 보시고서 하시면 돼요. 임원 퇴직금이 있어요. 그 대표이사가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산하기 쉽게 이제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금 명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사항 등 입력이 있잖아요. 이 기본사항 등 입력, 이 기본사항을 입력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퇴직금 받으면은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이게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매년 1월에 올라와요. 엑셀 파일로. 계산해 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 퇴직금은 늘 좋은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공제액도 바뀌고 그 팩터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저희 센터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발급해 드리는 기업 경영 리포트의 엑셀 파일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 그 안에는 뭐 종합소득 계산부터 뭐 상속세 계산, 법인세 계산 모든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퇴직소득만은 도저히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서 이걸 끌어다 써요. 그만큼 복잡해요. 너무 공제도 많고 기간에 따른 변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요 퇴직소득에 대한 거는 매년 1월에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시면 있어요. 검색하면은 퇴직소득 계산하면은 요 엑셀에 딱 두 장이 엑셀이 두 장을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사항 입력하는 거랑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거랑. 그래서 대표한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LP님들의 뭐 개인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보험만큼은 사실 무형의 상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뮬레이션, 뭐 표, 뭐 미래의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걸 사용하는 거죠. 얼마나 공신력 있어요.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인데 여기다가 기본사항 입력 자료에다가 이걸 꼼꼼히 넣는 거. 왜? 일부러 이거는 대표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포트, 공신력 있는 리포트라는 걸 그냥 티를 내는 거죠.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도 넣고 법인명도 넣고 대표 이름도 넣고 꼼꼼히 다 아는 것만큼 다 넣는 거예요. 관할세무서 넣는 거예요. 일부러 공신력 있게 보이려고. 소속자 대표 이름이잖아요. 넣고 다 넣어요. 다. 퇴직 넣고 중요한 건 여기 입사일 언제 입사했나 그리고 필수 입력 3개가 있잖아요. 당연히 입사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산일이라는 게 시작하는 날짜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셀 건지 그 다음에 퇴직일 당연히 언제까지로 계산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지급일 뭐 제외월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산일 퇴사일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근무를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퇴직급여 최종.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넣는 최종 퇴직급여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법인이 예를 들어서 정관상에 퇴직금을 20억을 마련해 놨는데 그건 법인 입장이다. 법인은 정관상의 퇴직금 규정을 20억을 대표가 몇 년 이상 근무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정관상 규정을 계산해봤더니 20억이야. 법인은 그냥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배수 규정도 관계없고 그건 그냥 법인의 입장인 거예요. 20억 지급한 거는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다 처리돼요. 그거는 법인 입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건 누구 입장?
대표 입장. 받는 사람. 대표. 내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20억을 요 칸에다가 20억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20억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20억 중에 내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계산해서 저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국세청에서 지금 배포한 퇴직소득세를 지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표현보다 LP가 그걸 계산을 할 때 그냥 저기다 20억을 넣으면 전체가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받기는 20억을 받았는데 일부는 법에 따라서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은 상여 처리로 그냥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더 설명할 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구분을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이 회사를 만들었어. 법인을 만들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 언제 뭐 퇴직 예상하세요? 혹은 대표가 말하지 않아도 연령이나 이런 거를 봐서 지금 연령이 뭐 68세다. 그럼 뭐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근무하시겠지. 끼케 한 75세 정도 하시겠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2030년 정도 퇴직을 하시겠지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얘기를 이제 하고 와서 다음 미팅 때 가져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다 넣는데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쫙 넣어가지고 끝에 여기 제일 밑에 퇴직소득 인정금액으로 계산돼서 나온 금액을 어디다 넣느냐? 아까 그 기본사 입력의 최종 퇴직급여에다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다 넣어야 전체 내가 받은 그 대표가 받을 퇴직금액 중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넣었더니 대표님 국세청에 이거 했더니 퇴직소득세로는 요 돈이 나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영수증에 그게 찍혀요. 요 장표에 입력을 하면은 원천소득 퇴직소득 영수증에 금액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입력하면은 뒤에 숫자가 나오는 거고 입력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입사일, 퇴사일 당연히 넣어야겠죠. 넣었어요. 넣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2011년 12월 30일까지 뭐 근무연수 뭐 이렇게 있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거 사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입사와 예상 퇴사일은 입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2020년 이후로는 2배수라 그랬고 퇴직소득세법상으로는 2012년 이후로는 3배수라 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왜 그러냐? 2012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입장으로 보면은 2019, 18, 17, 3년간의 임원의 소득은 뭐예요? 정해져 있잖아. 이미 신고를 했어. 급여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대표가 신고한 내용이 있어. 이미. 소득으로 얼마 받았다고 이미 찍혀 있단 말이에요. 과거 기록에 이미 있어. 그건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변할 수도 없고. 이미 뭐 급여를 받아가지고 명세가 다 찍혀 있는데. 계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2012년부터 2020년 기간은 내가 2017, 18, 19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의 3년의 평균의 3배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숫자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 그런데 뒤쪽 2020년 이후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급여를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에 퇴직을 할 거야.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가 마음을 먹었어. 아, 나는 3년 뒤에 퇴직을 해야지.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무사도 그러고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직전 3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거를 준대. 퇴직금을. 그래서 그러면 퇴직금을 좀 늘려야겠다 싶어서 평소에 연봉 1억 받던 급여를 3억으로 올려. 아까 그게 바로 부인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인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 누가 봐도 뻔한 수. 특별히 매출의 상승도 없고 모든 지표가 비슷했는데 뻔히 이거는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급여를 인상한 거구나.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엘리베이티드 되게 올려야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빨이 먹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뭐 지금 당장 퇴직 생각도 압니다, 대표님. 하지만 5년, 6년 뒤에 퇴직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한 법인세를 감안한 적정급여 수준을 맞춰서 현실적인 급여를 올리셔야 되고 내가 청산을 하거나 하더라도 가직 같은 거 다 떨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직금이 남아있는데 회사 청산해버리면은 퇴직금에서 그거 다 갚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는 잘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한 20억밖에 해놨는데 가지금 떨어서 버리고 뭐 이거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지는 거는 별로 없게 되는. 그리고 내 딴에는 머리 써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조사하더니 5억은 퇴직금으로 정산 안 되세요. 세금 40% 되고 막. 그거를 우리는 공포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쨌든 미래 시점의 퇴직금은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느냐. 과거 2019년, 18년, 17년은 이미 지난 시간이고 그때 받았던 급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돼요. 물어봐서. 혹은 못 물어봤다면 그냥 추정치로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래서 그 3년의 평균 환산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점. 이분이 30년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30년도에 퇴직을 한다 하면은 30년, 29년, 28년의 급여를 추정해서 쓰는 거죠. 이건 현재 급여가 아니겠죠. 그렇죠? 현재 뭐 한 1억 8천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5년 뒤니까 그때 뭐 한 2억 이렇게 받지 않으실까? 추정치를 쓰는 거예요.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3년치를 일일이 넣는 거죠. 여기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넣었으니까 평균이 당연히 2억 5천인 거고. 그 다음에 2019, 18, 17은 받았던 급여 자체가 있으니까 1억 5천, 뭐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받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평균은 1억 4천이 나온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네. 그렇게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을 받았어. 정관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상 규정을 딱 봐서 2011년 이전 아예 배수 규정이 없던 지금 이 회사는 2000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전 아예 배수 규정이 없던 때에는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정관을 봤더니 죄송해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그거는 놔두고 죄송해요. 그건 놔두고 2012년 이후로 정관에 봤더니 3배수 해놨어. 그랬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3배수를 써놓고 2011년 이전은 거기도 봤더니 일단은 3배수로 돼 있어. 그럼 요거는 일단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3배수, 3배수. 왜냐면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정관산 퇴직소득 A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2011년 이전에 지급배수를 5배수 뭐 이렇게 해놨다면은 그냥 5배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정관상의 퇴직소득이죠. 정관상의 퇴직소득. 법인이 준 돈이에요. 줄 돈. 계산해서 줘야 될 돈. 그거는 정관상의 퇴직금액은 2011년 이전 거 봤더니 뭐 5배, 6배 막 이렇게 해놨어. 그럼 여기 6배를 해놓으셨네? 이거는 법인이 줘야 될 돈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는 봤더니 3배수를 해놓고 2020년 이후도 봤더니 배수 규정 변경 안 했어. 3배수를 그냥 해놨어. 그러면 그냥 이제 3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거는 뭐 앞에 뭐 내가 퇴직소득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줄 돈 실제로 정관에 규정해놓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요건 일단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요거는 자, 짧게 설명드리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2012년 이전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20배수를 해놨다고 해서 무작정 그거를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전에 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법을 만들어서 뭐 강제를 부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이 근무한 전체 기간 이 사람이 지금 2000년부터 2030년부터 2030년까지 근무했으면 총 30년을 근무한 거잖아요. 30년을 근무한 기간 동안에 준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근무한 2012년 전에 근무한 기간 그게 보면은 3분의 1이잖아요. 그 기간을 안 분해서 계산한 것 중에 높은 금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설명이 늘 20분 정도 걸려요. LP님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둘 중에 맥스 값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분한 금액하고 현재 퇴직 소득 금액을 계산한 금액하고 큰 거로 그러니까 규정은 만들었지만 만약에 근무를 오래 했으면 그걸 더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근무 기간이 높으신 분들은 그 근무 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더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세법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맥스치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 근무 기간만 써 놓으면은 그걸 계산해서 맥스치 둘 중에 5억 값을 자동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는 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11년 이전의 근무 기간이 그렇게 긴 대표님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좀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 만나면은 보통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차명 혹시 있으신지 예민하게 봐야 되니까. 그리고 퇴직소득 계산할 때 뭐 만약에라도 뭐 관리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세법상으로 그냥 근무기 연한이 많으시면은 맥스치를 치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그 배수 규정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세법상에 맞게 계산을 해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아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 4번이 뭐냐면은 2012년 배수 규정이 있기 이전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게 7억 6천.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 퇴직소득 시까지는 우리가 이미 세법상에 정해놓은 배수 규정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산이 딱 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얼마냐면은 그게 1억 6천인 거예요. 얘랑 얘를 합친 게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그러면 이건 왜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법인에서 그냥 준 돈이라 그랬잖아요. 퇴직금으로 준 돈 지급한 돈 20억을 지급을 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실제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6억인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20억을 지급을 했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퇴직소득으로는 16억이야. 4억은 너 그거 법인한테 받은 돈 중에 4억은 상여로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소득세를 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계산을 지금 왜 했어요? 16억 5,500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여기 기본사항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만약에 30년에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관상으로는 20억이 지급이 될 겁니다. 퇴직금으로. 그러나 배수 규정이 조금 오버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16억이고, 그래서 그것에 기인해서 국세청 배포자료로 계산해 봤을 때 내가 퇴직금을 16억을 수령했을 때 내게 되시는 퇴직소득세는 이거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차액, 배수 규정 때문에 더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로 인정이 돼서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설명을 왜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도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를 해요? 대표님, 그런데 주신 정관 받아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뒤에 만약에 6년 뒤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면은 20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법인에. 20억이 없다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료처럼 내가 법인에 뭐 4억만 있다고 해서 4억을 받으시면 14억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됩니다. 20억 혹시 준비해 놓으셨나요? 물어보면 옆에 관리사 쓱 보죠. 얼마 돼 있어?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통 파악을 해보면 얼마 준비돼 있어요? 어떤 회사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 많이 했으면 한 5억?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퇴직이 6년 남았어요. 6년. 그럼 경정을 1,000만 원씩 해본다고 할게요. 80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1억이잖아, 1년에. 5년 넣어봐야 5억이에요. 5억. 경정 5년 넣어봐야. 그럼 기존에 3억 준비돼 있다 치고 두 개 합쳐봐야 8억이에요. 두 개 합쳐봐야. 당장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퇴직하고 싶은데 퇴직을 못해. 퇴직금이 없어. 아까 DC형 배수 네. 좀 네, DC형 1배수만. 네. 예. 뭐 그냥 이제 대표한테 퇴직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랑 지금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대표님이 스스로 자기의 금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적정급여 테이블도 바로 여기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다른 이유로 조금 받는 대표들 진짜 많아요. 막 돈이 막 흘러넘치는데 막 500만 원 받아. 뭐 물론 뭐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게 급여 500만 원씩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5억씩 쌓아놓는. 아니 가지급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만난 업체 가지급금이 23억이면 인정이자만 1년에 1억이에요. 4.6% 곱하면은 매년 1억을 이자로 내. 그러면서 급여는 조금 받아. 뭐 하자는 거. 난 참 정말 답답하대. 급여를 올려서 갚아야지. 이거를 갚아 나가야지. 당연히 가지급금을.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가지급금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빌리잖아요. 가지금 말고. 내가 빌린 돈이 장단기 차입금이 23억이 있었단 말이야. 기관에. 그러면은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 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7,800만 원씩 내고 있대요. 1년에. 장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잖아요. 혹은 재단에서 뭐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그 7천만 원이나 이자가 비용 처리가 돼요. 영업 외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용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 7천만 원이. 그런데 안 돼. 왜냐면 국세청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아니
23억을 대표가 안 빌려갔으면 회사에서 23억 빌릴 일이 애시당초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는 비용 처리 못 해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매년 7천만 원 비용 처리도 못 해. 가지급금 막으려고 1억씩 이자 내야 돼. 이거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98년부터 그냥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그러다 30년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급금 그때는 리베이트가 성행하지. 그냥 지금보다 더 있지. 뭐 누가 뭐 외노자 급여는 줘야 되고, 그쵸? 불법 체류인데 막 정산해봤더니 돈 막 다 펴. 가지급금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였겠지. 하지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급여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받을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아니 퇴직금은 뭐예요? 이 사람이 피땀 흘린 3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관리 안 한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잘 해드려야 돼. 대표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용하시고 근거를 제시하고 대표님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경영전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뭐 컨설팅 했으니까 보상으로 뭐 경영전기 퇴직금 준비 안 돼서 퇴직금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를 근거를 제시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워낙 자주 부딪히는 문제고 어설프게 아는 뭐 관리사들이 딴지도 엄청 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의 이익과 손해 누가 관심도 없다 그랬죠. 퇴직금 저 분당에서 EXLP님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협업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나 속을 너무 웃긴 게 대표는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근데 관리사는 하기가 싫어. 회사에 돈도 그렇게 현금성 자산도 많이 없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보험료로 더 낼 생각하니까 싫은 거야. 근데 대표는 하고 싶어. 얼굴이 다 보여 그게 진짜로. 그막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내 회사지만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하지만 결국 대표가 임팩트 있게 마음이 움직이면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심어드리는 거. 상황은 뭐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갑자기 너무 현금이 없어. 어려워. 근데 LP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대표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올해 중으로는 하여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현장에서는 퇴직금은 필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좀 사용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